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동구에 사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예요. 한강과 그 맞은편에 아름다운 서울 풍경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죠. 제가 여기에 살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부터예요. 한 6, 7개월쯤 됐으려나요? 저는 제가 먹은 나이만큼이나 산처럼 높고 계곡처럼 내려가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첫 딸과 헤어지기도 했고요. 다 늙어서는 아들놈한테 배신도 당했네요. 지금은 제가 헤어졌던 딸의 양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저 아래 남쪽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은 벼농사 밭농사를 많이 했고 동네에서 나름 잘 산다는 소리를 들었죠. 옛날에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딸들은 공부를 많이 안 시켰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아빠가 학교 빠지고 밭일 도우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래야 했고요. 저는 원래 부모님하고 일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꼭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가고 뭔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지 제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재미있었어요. 먹고 살 걱정도 없었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없었네요. 하지만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 분위기는 확 바뀌었어요.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회사 격리가 될 수 있는 학원이 있어서 도시로 나가 그런 데에 들어가 볼까 싶었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같이 뛰놀고 자란 언니 한 명이 도시로 나가 몇 년 있더니 무슨 회사 격리가 됐다며 돌아왔는데 어찌나 세련되고 예뻐졌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격리학원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중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저는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위로 3명의 오빠가 전부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었고 저와 여동생만 있었는데 여동생은 저랑 7살 차이가 나서 많이 어렸거든요. 제가 집안일도 하고 엄마 병간호도 했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니 많이 속상해하시고 충격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엄마를 고쳐보려고 큰오빠가 있는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입원도 했지만 손 쓸 수가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옆에서 5년을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엄마는 기운이 좀 있는 날에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옥이 격리학원 갔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어서 어쩌노. 에이, 왜 그래 갑자기. 그깟 격리학원이 뭐라고. 그때 잠깐 바람 불었던 거라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은 엄마 다 낫고 건강해지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 에휴, 우리 착한 딸. 우리 경옥이 없었으면 엄마 어쩔 뻔했을꼬. 엄마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픈 엄마였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말이에요. 그래서 2달 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도 오빠들도 여동생들도 다 슬플 텐데 저를 달래고 위로하느라 바빴죠. 그때는 엄마 병명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한도 끝도 없이 후회스럽고 시대 탓을 하게 되네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는 어느덧 26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제야 저 결혼 못 시켰다고 걱정이 대단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모자라 우리 경옥이 짝도 못 찾고 나이만 이렇게 먹었네. 내 진작에 마누라 말 듣고 경옥이 짝 물색할걸. 미안하다 경옥아. 아버지가 눈앞의 것만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뭘요? 저도 결혼 생각 없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때 되면 다 하지 않겠어요? 야, 그런 말 마라. 네가 왜 집신이냐? 예쁜 꽃신이지. 오색수 놓은 예쁜 꽃신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애비가 선자리 알아보마. 그때 제 나이는 꽉 찼다고 시집 안 가냐는 독촉을 많이 들었어요. 30쯤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 20 초반이나 25살까지는 다 결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둘째 오빠가 어떻게 연결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실은 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엄마가 다니던 읍내에 있는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저한테 상냥하게 잘해줘서 인상이 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 쪽에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게 둘째 오빠 귀에 들어갔고 다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였죠. 나이는 저보다 3살 위였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양쪽 집안이 다 두 사람 얼른 결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얼렁뚱땅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볼 때에도 결혼할 때에도 좋은 사람이었어서 저는 그걸로 만족했네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원무과로 승진해 일하는 걸로 만족하던 사람이 무슨 개발 사업을 한다며 돈 타령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어요.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문서 조작이 쉽고 도장 같은 거 진위를 가리는 게 어려운 때였고 남편은 제 주민증과 땅 문서를 들고 나가서 지 멋대로 서류를 조작해 공동 명의인 양 꾸며서 제 도장과 남편 도장을 찍어서 팔아먹었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당시 제가 임신 한 7개월쯤이었는데 한마디로 아이까지 가진 여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사업 핑계로 사람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임산부인 저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요. 돈 쓰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고 다니는 모양새만 봐도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꽤나 많이 써버렸고 저는 딸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마련해준 폐물들을 몰래 감춰놨어요. 살림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뒀던 통장도요. 그건 말 그대로 비상금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걸 써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안 사정은 아랑곳 없이 몸조리하는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폐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건 못 줘. 당신이 지금까지 친정에서 받은 유산 날린 게 얼마인데 내 폐물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절대 안 돼. 나랑 내 새끼 먹고 살아야지. 야,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냐?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남편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친정 농사일을 해주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러 왔다가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며 세간살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집안은 동네에서 평이 좋았고 다들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은 남편 보고 한마디씩 다 했죠. 어떻게 아이 막 낳은 부인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세상에, 경옥이 엄마가 저 세상에서 까무러치겠어. 이게 웬일이야? 아니,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게, 저 집안 소문 안 좋다는 말 들었을 때 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어야 했어. 남편 집안은 다른 지역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그닥 평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걸 뒤늦게 한 동네 사람들이 저희 결혼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나이 찬 저를 시집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들을 보니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좀 후회를 하셨다는데 저한테는 내색을 안 해서 몰랐고요. 둘째 오빠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서 병원에서도 동네에서도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자 남편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좀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제야 딸아이 이름도 지었어요. 남편 집에는 딸아이 돌림자가 없다고 해서 저는 친정 조카아이들과 같은 돌림자인 해를 따서 해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남편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줬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는 남편이 전처럼 다시 성실하게 살 거라고 착각했어요. 아이가 밤새 열이 끓고 아프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그때 병원을 관두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며 집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연줄이 있을 때인데도 자기는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치고 그만뒀는데 이런 모습 보일 수 없다나요? 그러면서 전화만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애를 들쳐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는 딸아이가 아기들이 걸리는 폐렴 증세라며 긴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입원실에서 조그만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쌕쌕거리는 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계속 눈물바다였죠. 아이는 그날 하루 꼬박 고비였고 저는 아이 옆을 지키느라 집이랑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쯤이 돼서야 아이가 열도 내리고 진정이 됐는데 그 전에 집에 왔던 아주머니가 황급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경호가 네 집 가봐라. 큰일 났다. 나는 김치 담은 거 좀 주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집이 다 뒤집혀서 난장판이고 네 신랑 집은 보이지도 않는다. 없어졌어. 아주머니는 김치를 주려고 왔다가 집이 난리 난 걸 보고 저를 찾았고 이웃한테서 아이가 아파 여기 병원에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황급히 집에 왔죠. 아주머니 말대로 집은 아수라장이 돼서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찾아보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릇이니 컵이니 다 박살내놓고 제 화장대 거울까지 깨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꽁꽁 숨겨놓은 개인 금고에서 폐물을 전부 가지고 사라졌어요. 전날 병원에 가기 창피하다고
전화만 해주겠다고 했던 게을러 보이고 짜증난 얼굴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는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와 살아야 했기에 힘을 냈는데 딸이 퇴원한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이 집까지 저당 잡혀서 돈을 해먹고 도망갔다는 거였죠. 결국 집은 빚쟁이들한테 넘어갔고 저는 집에 남은 것들 중 그래도 돈이 되는 것들을 모아 팔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저는 둘째 오빠가 있는 대도시로 갔어요. 거기서 오빠가 소개시켜준 시장통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죠. 둘째 오빠는 자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나 고생하게 됐다고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요. 어떻게 사람이 남의 속마음 본성까지 다 알 수 있겠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니 그러지 말라고만 했네요. 거기서 저는 딸이 5살 생일이 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오빠들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정말이지 힘든 일이 한꺼번에 온다고 이상하게 저희 오빠들도 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고생스러울 때였어요. 막내 오빠는 하다 안 돼서 해외로 이민까지 가버렸어요. 거기에 가서 뭐라도 해먹으며 살겠다고요. 저도 저대로 버티다가 결국 병을 얻고 말았어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때 제가 식당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반찬 주문을 따로 받았어요. 식당 사장님도 제 음식 솜씨가 좋다며 오히려 저한테 돈 벌라고 주문을 받으라고 등 떠밀어 줬네요. 그렇게 반찬을 주문하는 집들은 거의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좀 있는 사모님들이었죠. 그중 한 집이 사업하는 집이었는데 사모님이 제 또래에 참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제 딸을 유독 예뻐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니 딱해서 제가 더 잘해줬었네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희 딸을 양녀 삼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그 뒤로 그 사모님과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한국에 있는 두 오빠는 저를 도울 형편이 안 됐어요. 여동생도 좀 먼 데로 시집가서 보기가 힘들었죠. 정말 온 집안이 가장 힘든 시기였네요. 그때 그 사모님이 집에 누워있는 저를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제가 혜수를 정말 예뻐하고 좋아해요. 나한테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해요. 경옥씨, 제가 혜수 정말 잘 키울게요. 혜수가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사모님은 몇 차례씩 저를 찾아와서 열심히 설득했고 어느 날 동네에서 돈 없는 거지라고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우는 딸을 본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혜수야, 엄마 잊지 마. 엄마도 우리 혜수 절대 안 잊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혜수랑 헤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보낸다는 거 잊지 말아줘.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안고 저와 둘이 찍은 사진이 든 목걸이를 짐에 넣어주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고 고급 승용차에 타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끙끙 앓아 누웠던 저는 두어 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어느 회사의 매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직원도 꽤 되고 안정된 회사였죠. 거기서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회사 부사장이었는데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가는 저하고 출퇴근 시간이 겹칠 때가 많아서 자주 인사를 하다가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산 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높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나 했는데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결국 둘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재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남편 쪽에서는 저를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남편이 설득하니 집안 어른들이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네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따지겠니? 우리가 간섭하는 것도 좀 우습다. 모쪼록 둘이 오붓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주신 시댁 어른들이 참 감사했어요. 결혼하고도 저한테 별로 싫은 티도 안 냈고요. 남편도 제가 딸을 어쩔 수 없이 떼어 보내야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 사모님 댁을 찾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를 떠나고 없었어요. 당연히 딸도 없었고요. 겨우 수소문을 해서 그 집 친척을 찾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 미국 갔어요, 이민이요. 여기 완전 뜬 거예요. 딸내미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쳤거든요. 그래서 그 딸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여기 생활 다 정리하고 떠난 지 좀 됐는데 내가 혹시라도 연락받게 되면 전달해 줄게요. 너무 황망해서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간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붙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통곡했어요. 사정을 알게 된 남편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저를 위로했죠. 그래도 혜수가 더 좋은 환경에 공부하러 간 거잖아. 잘 되려고 간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으면 언제든 혜수 만날 수 있잖아. 그 친척분이 연락 오면 전해준댔잖아. 우리 희망을 갖고 살자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이는 더 좋은 데에서 잘 되려고 갔으니 제가 못 본다고, 아니 만남이 늦어진다고 슬퍼만 할 일이 아니었죠. 저는 해줄 수 없었던 걸 그 집에서 해주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일이었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매일 딸이 건강히 무사히 잘 지내기만을 빌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네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라 그때로 치면 노산에 속했지만 아이도 탈없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도 특별히 나쁜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 친구네 의료기기 회사로 옮겨 이사로 있었는데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회사 직원 전부한테 아들 태어났다고 선물을 했어요.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서인지 시댁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한테도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첫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친정 외에 축하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떨떨하고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만큼 축하받지 못했던 딸 생각에 좀 울적해지기도 했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더더욱 속으로 딸이 잘 지내기를 기도하게 됐어요. 딸의 소식은 계속 들을 수 없었는데 저희도 한번 이사를 하고 근 친척도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서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하늘에 맡기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자라줬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좀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는가 싶더니 학점도 안 따고 계속 학사 경고를 받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꼭두각시처럼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도 다 컸잖아. 성인이라고. 집안 백만 믿고 흥청망청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아들은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어쩌다 구한 일자리도 잘리기 일쑤였어요. 결국은 남편 회사 공장에 부사장 직위를 주고 앉혀놨는데요. 거기서 아들은 기계 오작동 사고를 내고는 집에서 저와 남편의 통장에 돈을 훔쳐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어요. 찾으려고 해도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죠.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됐고 1년도 되지 않아 은퇴해야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아들을 오냐오냐 해준 것 같다며 깊은 후회를 했네요. 늦게 얻은 외동아들이라서 남편뿐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그의 말이라면 벌벌 떨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 당신 탓만이겠어. 나도 성태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너무 자책하면 몸에 더 안 좋아. 그러지 마. 남편은 그러고 2년을 더 살았는데 당시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계속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상당했다고 겨우 연락을 한 아들놈이 장례를 치르자마자 저한테 남은 아파트까지 팔아먹고 다시 사라진 거였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허무하더라고요. 삶의 끝이 이런 건가 싶어 나쁜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면 먼저 간 남편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죠. 저는 여동생 가족의 도움으로 경기도권의 방 하나짜리 작은 빌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첫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만 떠오르더라고요. 전 남편이 재산을 다 털어먹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리고 이제는 제 아들놈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게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러면서 헤어진 딸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어딘가에서 딸아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를 놓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 힘으로 저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카운터를 보게 됐어요. 여동생 남편이 하는 식당이었는데 제법 자리를 잘 잡았고 손님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덕분에 제가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딸아이에 대해 알아보려 무진 애를 썼어요. 하지만 좀처럼 딸이 입양을 간 집안 식구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시간만 더덥실렀어요. 3년 정도 지나니 이제는 다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는 바짝 마르고 쭈글쭈글해진 늙은 여자가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에휴, 그래, 다 포기하자.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성태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고 혜수는 정말 잘 됐을 거야. 이제 그만 다 놓아버리자, 경호가. 그렇게 마음을 다 놓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식당에 출근을 했는데 식장 앞에 웬 중년의 여자가 서성대고 있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세련되고 우아한 여자였어요. 아직 오픈 전인 식당을 자꾸 기웃거리길래 시작하기를 기다리나 싶어 다가갔죠. 아직 식당이 열려면
2시간은 있어야 돼요. 식사하려고요. 제 목소리의 여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빤히 저를 보는데 저도 어째 그 여자한테서 눈을 뗄 수 없더군요.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하고 정이 갔어요. 여자는 금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이경옥 씨 맞죠? 그렇죠. 옛날에 땡땡땡도 땡땡시에 살던. 맞죠?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뭔가 맞은 것처럼 덜컹거렸어요. 중년의 고상한 여자 얼굴 안에는 제가 매일 밤 그리워하던 5살 혜수의 모습이 있었어요. 너 혹시 설마?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여자는 가방에서 목걸이 하나를 꺼냈어요. 저와 제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였죠. 제가 입양 갈 때 줬던 거였어요. 사진 속의 저와 딸은 빛이 바래져 있었지만 어리고 어린 혜수와 젊은 시절의 제가 분명했어요. 엄마 나야. 혜수야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겨우 새어나왔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혜수냐? 진짜 혜수야? 내 딸 맞아?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딸 역시 눈물을 펑펑 쏟았고요. 잠시 후 식당에 나온 여동생 부부가 저희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얼른 저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진정을 한 저희는 그제야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너 엄청 찾았어. 그런데 도저히 연락처를 알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도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엄마 찾았어. 그러다가 옛날에 외갓집에서 일했다는 할머니 통해서 계속 사람 찾아다니며 엄마 있는데 찾아낸 거야. 근데 엄마 왜 식당 일을 하고 있어? 그동안도 계속 힘들었던 거야? 저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딸아이에게 대충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도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군요. 입양간 부모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름도 바꾸지 않고 친엄마도 잊지 말라고 해주었대요. 그리고 딸이 피아노를 너무 잘한다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교수를 만났고 그 교수가 가르쳐보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갔다고 하네요. 그때 양어머니가 미국에 가는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전해주지 않아서 일이 꼬인 거였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었는데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미국에서 친척과 동업하던 양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 좀 힘들었대요. 딸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 후 무사히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여기저기 콩쿠르에서도 상을 타서 미국 내의 작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살고 2년 전쯤 귀국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그래도 큰 고생을 오래 하지 않아 너무 다행이야.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잘 커져서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걸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봐.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 인생 지금부터야. 이제 나랑 그리고 우리 양부모님이랑 재밌게 잘 살아야지. 엄마 사위도 만나야지.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엄마 돌볼 거니까. 그러면서 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날로 사위를 만났어요.
국제 변호사라는 사위는 한국의 명문대학 교수로 들어왔더라고요. 딸도 예술고등학교에서 레슨을 한다고 했어요. 손녀, 손자도 있었고요. 그걸 보니 제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이걸 보려고 내가 고생을 했구나 싶어 그저 모든 게 감사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미국에서 딸아이의 양엄마가 왔어요. 양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사모님도 이제 다시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는군요. 저는 사모님을 거의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살아있으니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혜수 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이라뇨.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서로 혜수 엄마라고 부르면 어때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와 사모님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가 마련해준 지금 사는 성동구 아파트로 왔고요. 혜수를 키워준 양엄마와 함께 살게 됐죠. 이사 오면서 딸 부부는 여동생 부부한테 고맙다고 사례까지 했어요. 저 대신 인사까지 해주니 그제야 내 새끼를 찾았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고요. 여동생 부부도 너무 잘됐다고 자기들 일처럼 좋아해줬어요. 딸네 집하고도 가까워서 자주 오갔고 그새 여행도 2번이나 갔다 왔네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오빠들 집도 갔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편안하고 마음 놓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아파트를 해먹고 달아났던 아들 녀석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레슨하는 날이라 제가 손자, 손녀 챙겨주려고 딸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공원에서 누가 저한테 달려오는데 보는 순간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저를 보자마자 돈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엄마,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러거든. 헤어진 누나 찾았다며. 그 집 꽤 잘 산다던데. 매형이 국제 변호사에 대학 교수면 돈 많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뭘 좀 해줬을 텐데. 그거 나 좀 주라. 어? 내가 진짜 더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요즘 경제가 너무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떠나기 싫었는데 진짜 잘 돼서 다시 나타나려고 했어. 다 갚아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돈 좀 해줘. 혹시 엄마한테 없으면 누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어? 너 나를 나 몰라라고 아파트까지 팔아먹고 연락도 다 차단하고 찾지도 못하게 해놓고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네. 내가 그 단칸방 낡은 빌라에 살 때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아 놓고 번듯한 데로 오니까 뭐? 이제 와서 돈을 해달라고? 누나? 누나 매형 소리가 잘도 나오는구나. 나 너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너 마음에서 놓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엄마 제발. 나도 그러려고 하던 게 아닌데 이 망할 놈의 옆에 내가 돈을 너무 펑펑 쓰는 바람에 다 사달이 난 거야. 엄마 한 번만 나 한 번만 봐주라. 네가 퍽도 네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됐겠다. 내가 널 몰라? 나랑 네 아빠가 평생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알아?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 그렇게 너를 떠받들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런 망나니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너 때문에 자기가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다가 병 생겼던 거라고. 그런 아빠 재산을 네가 다 털어먹었잖아.
그런데 감히 어디 이제 와서 얼굴을 띠밀어.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경찰이라도 불러서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 경비 아저씨, 이 남자 좀 쫓아주세요. 여기 주민도 아닌데 와서 사람 괴롭히네요. 제가 불호령을 하자 아들은 별 수 없이 아파트 단지를 떠났어요. 저한테 엄마가 맞냐며 끝까지 불평을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간 것도, 제가 그 고생을 한 것도 너무 뼈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러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을 하고 지방 어디로 내려간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한테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고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자식 하나를 다시 돌려받고 자식 하나는 또 멀리 보내게 됐네요. 정말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감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이는 양부모님이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하게 키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얼마나 바로잡힐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냉정해지려고 해요. 저는 딸의 영엄마와 함께 손자 손녀 돌보며 말 그대로 오붓하게 지내고 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할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